오늘의 해시태그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야기 들려주실 또 해설해 주실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정영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페미니즘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소상히 전해주실 분입니다.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의 윤김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두 분. 네. 결국 우리 한국 사회가 네. 성평등으로 나가야 한다. 네. 누가 누구를 혐오하고 누가 누구를 배제하고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 이 대전제에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걸 네.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세한 또 분야별 또 세부적 시각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두 분이. 제가요? 예. 없어요? 저는 많이 좀 오늘 네. 말씀을 좀 듣고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네. 좀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회초리도가 좋죠. 아유, 예, 제가 맞아요. 해달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영진 씨가 네. 윤김지영 교수님 아유,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뭐 방금 저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느 대학 오. 철학 학사 석사를 하시고 이 그리고- 파리에서는 1대학, 2대학, 3대학. 예. 그런데 소르본느 대학은 몇 사대학이에요. 대학입니까? 4대학. 예. 예. 그 대학에서 또 철학 박사 학위도 취득하시고 그리고 이제 책을 쓰셨습니다. 헬 페미니스트 선언이란 책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페미니즘이란 책 해서 이 페미니즘 관련된 서적도 쓰시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예. 교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페미니즘 학자십니다. 네. 윤김지영 교수님. 자, 그리고 정영진 씨는 뭐 특별히 사실 소개할 뭐 다들 이제 아실 만큼 아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정영진 씨를 다 알 거라는 오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페미니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러면서도 남성들도 굉장히 좀 억압당하고 있는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윤김지영 교수님, 정영진 씨 모르지 않으시죠? 압니다. 까칠 남녀에서 보셨어요? 패널로 나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첫인상요? 예, 뭐 받으신 인상. 예. 어떤 토론을 벌일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예. 겁니까? 예, 전투 임하는 각오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후끈후끈합니다. 자, 김용민이 묻는다 2018 오 해시태그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한 1분 리포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 영화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한 소셜미디어의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에 동참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검사가 선배 검사에게 8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극단에서는 이제 대표나 연출이 거의 캐스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작품을 올리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배우로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르고 아주 사소한 성희롱부터 시작해서 공황장애가 있으니까 자는 것까지만 봐주고 나가달라 이런 부탁을 하신 분도 계셨고 낙태죄 폐지 청원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라는 내용으로 홍대 몰카 편파 수사로 집회가 촉발된 이래 세 번째인데요. 그 규모는 계속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여성들의 분노에 합당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고 즉각적으로 실행하라. 조금 운동에 대한 약간의 반발감으로 일부 여성분들이 남자를 잠재적인 성범죄자라고 간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운동인 이상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대중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백래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이런 명제가 있죠. 법 앞에 평등하고 신분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사람, 남녀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2018년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성들 중에는 그런 여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일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성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여성들의 목소리는 늘 있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미투 폭로부터 해화역 시위를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점, 이 점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시사평론가 네. 정영지 씨 소개해 주시죠. 뭐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네. 워낙 이제 이야기가 좀 방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 네. 한 2010년대쯤부터 그러니까 그 카페 커뮤니티 등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죠. 물론 예, 2000년대 초반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근데 네. 그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는 아무래도 좀 동질화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아,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여성 위주로 모이는 카페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꼈던 피해라든지 본인들이 느꼈던 뭐 어떤 뭐 불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5년 2월에 네. 그 이슬람 국가 IS에 합류하겠다면서 종족 감춘 그 10대 남성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예. 그 남성이 SNS에 그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어요 이런 글을 이제 올리면서 페미니즘이 좀 수면 위로 올라왔었고요. 예.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메르스 사태, 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죠. 이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갤러리라는 인터넷에서 역시 뭐 커뮤니티의 한 분야였는데 예. 거기서 이제 또 여성분들이 많은 좀 뭐 미러링이라고 할까요? 의도적인 모방을 좀 하면서 네. 남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쏟아내면서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갈리아라는 카페 커뮤니티가 이제 생기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변곡점에 한번 있었던 게 2016년 서울 강남역 살인 사건. 그때부터는 이제 여성분들이 온라인이 아닌 길거리로 집결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화역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많은 여성들, 그러니까 이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좀 뛰쳐나왔다,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대략적인 그런 역사를 짚어봤고요. 요즘 사실 페미니즘 이야기 하지 않는 여성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 페미니즘의 모습, 우리 윤김지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페미니즘은 10대 여성부터 시작해서 20, 30대 여성들에게는 온몸으로 흡수되고 있는 일상의 생존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생존 기술. 예, 더 이상 왜냐하면 여성 혐오라고 하는 여성 혐오의 콘텐츠의 논리화가 정말 초와 분단위로 급속도로 비대 증식하고 있을 때 바로 여기에 대한 어떻게 자기 방어 전략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페미니즘은 온몸으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 페미니즘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데는요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예. 이렇게 좋은 완벽한 논리가 없습니다. 취직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냐? 남성 때문이고, 내가 지금 일을 못하는 거, 공부 못하는 거, 내가 지금 아이를 꼭 낳아야 되는 모든 이유가 다 남성들로 귀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편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편한 논리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가부장제라고 남성 중심 사회는 정말 우리가 정치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권력 공간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가족제도부터 시작해서 연인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 등등 이 사회와 같이 가장 공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던 공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남성연들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폭로하고 드러내고 해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이야말로 가장 비판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소신 논리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도 가장 불편하고도 가장 이 세상과 대적해야 하는 가장 용감한 대항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전에도 뭐 여성 혐오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다, 초 단위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진행자께서도 아마 별로 동의를 못 하실 거예요. 뭐냐면 여성 혐오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상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혐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존재 자체를 그 부정하는 거 아닐까요?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함 이런 감정, 이게 혐오예요. 근데 여성 혐오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극도로 미워하거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 뭐 대상화한다든지, 뭐 성적 대상화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뭐 지나치게 숭배한다든지 이런 것들 모두 여성 혐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아마 서양에서 있는 그 미소진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나라로 들여오면서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들이 상상력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단어를 제대로 못 찾은 건지 적합한 단어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놓고 혐오라고 그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마 한 5천만 중에 4,900만은 여성 혐오 난 혐오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왜냐하면 혐오라는 걸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야.
너는 지금 여성 혐오를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예. 그 상황에서 소통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청취자분들의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소진이가 무엇인지. 미소진이는 예. 일종의 축자적으로 보면 그리스어에서 미조스라고 하는 증오, 혐오라고 하는 단어, 아네르라고 일종의 기네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여성에 대한 증오나 혐오를 뜻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립국어원에 의한 정의에 의하면 국립국어원이 이 일종의 페미니스트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여성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남성을 뜻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국립국어원에서 정의 내리는 그 일종의 정의가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인 정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뜻할 때 다시 말해서 미소진이라고 하는 여성 혐오를 이것은 특정하게 어떤 여성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싫어하는 개인적인 기호의 의미가 아니라 네. 어떻게 여성을 성차별이 대상이나 일종의 여성을 특정하게 욕망하는 방식조차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여성을 일종의 삽입이 대상으로 여기는 특정한 욕망 방식조차도 일종의 여성 혐오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혐오라고 하는 감정이야말로 여성이란 소수자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종의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권력 감정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평등을 부정하는 것도 여성 혐오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종의 성차별, 제도적인 성차별뿐만 아니라 정말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우리 일상과 통념과 취향 등등이 어떻게 여성에 대한 배격과 여성에 대한 사물화, 여성에 대한 지나친 이분법적인 범주와 뭐 미녀와 오크녀, 뭐 개념녀와 꼴패미로 나눈 등 여성들 간의 분열 전략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 네.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성 혐오란 말이에요.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여성 혐오인데 언어라는 건요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이 아닌 다른 뜻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일부의 사람들이 이걸로 쓰자고 얘기를 해요. 예. 예를 들면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생선 가게에서 생선이 한 30종류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은 다 오징어고 왼쪽은 다 고등어라고 불러라고 해요. 저는 광어를 사러 갔고 광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광어 사러 왔는데요. 아니야 이제부터 다 이건 오징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단어를 만드시거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안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단어를 찾지 못하게 했으면 차라리 미소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을 하셔서 여성 혐오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는 게 페미니스트 분들이 해줘야 될 일이지. 정영진 씨는 국민학교 세대인가요? 초등학교 세대인가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죠. 다시 말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변했을 때 어느 누구도 미리 국민들이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언어의 의미가 변하고 기표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성 혐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혐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성 혐오로 했을 때 어떠한 언어적인 변동, 의미 변동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이 사회의 변화의 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효한 틀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좀 더 확산하고 일종의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견해차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성 혐오. 포괄적인 의미로 이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게 정영진 씨의 입장이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고 사람들이 소통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야 여성 혐오 나 안 하는데 그러면 아니 그게 여성 혐오라니까 공부 좀 해 임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근데 이렇게 되면 소통과 대화 대신에 서로 갈등과 증오가 더 양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나는 혐오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불평등, 성차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성 혐오로, 여성 혐오로 바라봐야 성평등이라는 그런 이 바른 길,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정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우리 윤임 교수님의 생각이시고요. 다시 말해서 여성 혐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확산되려면 페미니즘 교육이 그걸 왜 확산해야 되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등 교육, 일종의 사회적인 제사회 교육, 노인 교육, 평생 교육의 형태로 확산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인 게 어느 한 사상이 그 사회를 획일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걸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정반대말이 뭡니까? 전체주의예요. 그게 바로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에는 어떻게 합의하시나요? 네. 민주주의는 우리가 다 다시 같이 말해서 합의한 것이죠.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여성과 남성 간의 성불평등을 해소해서 평등의 사회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적인 가치와 부합을 하는 평등주의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여성주의를 왜 평등주의라고 얘기를 합니까? 용납할 수 없는
없는 언어적인 용례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성 혐오라고 하는 단어가 일종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그 언어 자체의 남성 중심성을 깨고 다시 여성주의적으로 다시 해석했을 때 어떤 의미망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예. 일종의 갈등이 혐오라는 분명히 필요한 단어에 것이죠. 어떻게 남성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죠? 혐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그럼 여성 혐오라는 단어 이전에 혐오라는 단어를 먼저 일종의 정치 철학적으로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자면 예, 이렇게 해서 예. 개념 정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고요. 예, 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것을 개인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 사회의 조금 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강자가 소수자들을 효과적으로 열애시키기 위한 어떤 보수적인 그 기득권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권력의 감정으로서 혐오를 볼 수 있고 혐오의 특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이러한 혐오의 국면 중에 하나가 일종의 여성 혐오이고 이 여성 혐오가 일종의 성별 계급제 안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기득권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질서 유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구르트는 이제부터 마시는 건 다 요구르트야라고 얘기하면 다 들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 미투 운동이 올 초부터 그야말로 본물 터지듯 번졌습니다. 자, 미투의 본질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미투 운동의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성평등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투의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그런 예를 들면 뭐 말씀하셨던 남성 중심적인 사고라든지 아니면 남성이 가했던 뭐 여성에 대한 폭력. 물론 이제 시대에 따라서 네. 그때 당시 용인됐던 것과 지금의 용인됐던 것이 다르긴 하나 지금의 수준으로 과거를 재단하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 네. 이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그건 생각을 동의하십니까? 해요. 당연히 동의하죠. 예. 다만 이제 미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변론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변론의 기회. 어떤 사람이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는 순간 법적인 거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 유죄 사회적으로 추정 원칙이 사라진다. 그게 유죄 추정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리고 사회적 매장이 돼요. 그러니까 뭐 유죄 추정, 무죄 추정을 다 떠나서도 예. 사회적으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냥 매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누군가가 악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좀 음해한다. 음해하려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지 이건 굉장히 좀 위험 요소를 좀 갖고 있는, 그러나 이제 바람직한 면도 굉장히 좀 많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측의 변론의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거의 이 대부분이 통념적인 판단 양식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성폭력, 폭로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꽃뱀 아니야? 무고죄 아니야? 라는 것을 제일 먼저 더 씌운다라고 할 때 지금 현재 징행형으로 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김지은 전 비서가 지금 2차 가해의 수준이 정말 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안희정 전 지사가 여러 네. 가지 언론이나 권력을 동원해서 지금 가해자의 문법을 사회적인 인식틀로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권력 남용을 보게 되면 이 사회가 정말 가해자에게 변론의 기회나 가해자에게 어떠한 설자리도 주지 않는가, 저는 반론하고 싶어요. 그나마 이제 안희정 지사건 전 지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시시비를 아마 가리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가해자다,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네. 그 판단은 좀 우리가 보류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전 지사는 지목되자마자 당연히 정치적 생명이 끝난 상황이죠.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사회적으로는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굉장히 그 큰 피해를 또 우리가 양산할 수 있다는 거죠. 전 뭐 안희정 지사가 그랬는지 아니면 김지은 비서가 그랬는지 전혀 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예. 그 상황에서 김지은 비서의 그 말 한마디에 예. 안희정 지사는 자신이 차기 뭐 대선 주자로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지금 바로 이것이 가해자 중심적인 문법인데, 지금 가해자의 그런 미래적인 정치적인 생명까지 모두 다 끊어냈다라고 했을 때 가해자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만 무죄로 지금 나오면 김지은 어떡하실 전 거예요? 비서가 네. 겪고 있는 그 과거에서의 피해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서의 그런 사회적인 죽음을 선고받고 여러모로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왜 그만큼의 감정이입을 안희정 지사가 못하시는지. 공격받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무죄로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 무죄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 지금 어떻게 판결을 무죄로 그 안 나오면 나머지 무죄로 안 나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근데 무죄로 나오면요.
지금 그래서 판결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네. 우리가 무죄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죄로 나오지만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법적 공방의 내용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우리 몫이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법적으로 판단되면 될 일, 그리고 이제 법적 처분을 받으면 될 일인데 이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회적 생명이 끝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김지은 전 비서가 이야기했던 건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커리어와 자신이 모든 사회적인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했었는지 김지혜 씨도 생각해 모든 보시기 것을 바랍니다. 다 걸었다. 네.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안희정 전 지사뿐만 아니라 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 참 어디서부터 그 대화의 접점을 찾아야 할지. 안희정 전 지사 사건만 놓고 보면은 평행선을 긋는 두 분의 입장입니다. 자,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한 것, 이걸 두고 이 여성단체에서는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리고 이 팩트만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니, 이런 그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면은, 그 안희정은 그냥 죽으란 얘기냐? 라는 또 입장에 서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윤김지영 교수님께서는 피해자 2차 가해 문제들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또 스튜디오 성범죄 비공개 촬영으로 있었던 그 사건이 양모 있었을 씨 때 사건, 예. 저는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이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로 이야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성범죄 사건 안에서 지금 그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히려 궁극적인 가해자로 역전이 되어서 온갖 인신 공격과 온갖 심한 욕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폭로했을 때 제일 먼저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검색어 1위로 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피해자가 온 모든 것을 걸고 피해를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남성들은 그 여성이 피해 영상물을 찾게 혈안이 되고 여전히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열화된 남성들이 2차 가해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큼 같이 공분하고 있는가요? 저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스튜디오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스튜디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해당 스튜디오의 그 스튜디오 실장이 공개했던,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찾아서 공개했던 그 카톡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카톡에는 어떤 그 강요라든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뭐라고 했냐면 경찰과 뭐 검찰, 뭐 언론 누구도 내 말 한마디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다 변론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범죄만큼은 절대 변론도 안 되고 심지어는 사과를 해도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 그냥 가해자를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전혀 누구도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여성들의 뭐 예를 들면 피해 고발, 피해를 내가 고백했다 이러면 무조건 이걸 다 100% 우리가 그럼 다 믿고 가야 되는 것인지 난 이건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 사건 안에서 뭘 봐야 하는가라고 하면 지금 뭐 가해자는 어떤 변론의 기회도 없다라고 하지만 가해자는 일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일종의 자신이 마지막 사회적인 명예를 일종의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그게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그런 피해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라며 그러게 이 피해자가 죽었으니까 이 사건은 끝났어라고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그것을 입증할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끝까지 싸우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건의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데에 피해자의 죽음이 그냥 이용되었지만 가해자가 죽게 되었을 때 완전히 사건 자체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완전히 역전시키는 데 있어서 온 여론이 총동원되고 우려하신 바와는 다르게 온갖 댓글이나 온갖 사람들이 인터넷 반응 안에서는 정말 그 피해자에 대한 온갖 인신 공격부터 시작해서 가해자에 대한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옹호의 여론이 얼마나 크신지 한번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SNS를 보시면, 정확하게 살펴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사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좀 살펴봤는데 누가 여성 성범죄 그 피해자에 대해서 뭐 악플을 단다거나 그런 일을 합니까? 정말 일부 극소수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대다수는 그
해당 가해자를 아주 뭐 잘라버려야 된다, 저 목숨을 끊어야 된다, 사형에 쳐야 된다,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지 그 사람들을 별 죄도 없는데 여자가 꼬리 쳤게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 제대로 보셨나요? 지금 유튜브 몇몇 남성 BJ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일종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는데 온갖 모든 것을 다 쓰고 있고 그래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에 대해서 그것이 사진 업계 내에서는 정말 오래된 관행이었다는 걸 폭로하는 사진 작가 분들이 이야기도 함께 나왔죠.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이 묻는다. 2018 오 해시태그 5가지 해시태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의 윤김지영 교수님, 시사평론가 정영진 씨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해화역 시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논란을 부른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논란이 좀 됐고 시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 5월 19일에 이제 1차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가 있었고요. 이때 이제 주최 측 추산 한 12,000명 정도, 그리고 2차 시위 한 15,000명, 그리고 7월 7일 3차 시위는 한 19,000명 네. 정도가 이제 경찰 추산인데 이제 주최 측에서 한 6만 명 정도를 이제 보고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한 그런 시위였는데 네. 이제 논란이 된 것은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네. 조금 폭력적인 단어들, 예. 그리고 이제 이른바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말들이 나중에 언론 등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위가 시작되게 된 것은 네. 이제 홍익대 네.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의 피의자가 네. 이제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여성이 구속되면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여성이 피해자인 수사는 그만큼 속도를 내고 또 신속하게 그렇게 해서 잡아내느냐 경찰이 이거는 편파 수사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시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시위 자체가 잘못 시작이 됐어요. 예를 들면 몰카라는 것이 좀 줄어야 된다. 예. 혹은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시위라면 사실 문제가 없죠. 예. 그런데 이 편파 수사 규탄 시위거든요. 예. 근데 이 편파 수사가 아니었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짜 뉴스가 됐든 하여튼 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시작된 시위이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바꾸셨던가 했어야 방향을 좀 이렇게 바꾸셨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편파 수사 규탄 시위랑 계속 좀 유지를 하면서 사실 이걸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좀 바라보는 분들이 굉장히 좀 동의하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좀 됐고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좀 폭력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이게 좀 글쎄요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긴 좀 힘든 그런 시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앉아 있으시지 못하더라도 네. 만약에 관심 있으셨다면 그 이 시위요? 주위에서 뭘 하는지 그 주위의 거리에서 서서 보신 적 해화역 시위. 있으신가요? 예. 해화역 시위는 예. 가시면 몰매 맞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전 몰매를 네. 맞게 되고 왜냐하면 예. 저는 2차, 3차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네. 편파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유의면 이야기였는가라고 하면 그렇게 이 피의자가 여성으로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면 일종의 그 홍대 측에서 수사를 의뢰한 지 8일 만에 구속 수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예.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사람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남성들이 단체 카톡방 20명 미만이 단체 카톡방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불법 촬영물이 누군가가 링크로 딱 올렸을 때 그 링크로 올린 그것이 자기가 직접 찍었거나 아니면 유포된 걸 다시 재유포하는 것과 같은 거라면 그걸 정말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봤다면 그것 역시도 만약에 신고의 대상이 되었다면 아주 특정하게 누가 그걸 또 특정해서 링크를 했는지를 알면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
대한 신고를 하거나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건 남성이 찍었거나 여성이 피해자가 됐을 때는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일종 오락거리가 되지만 감히 여성이 찍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피의자를 8일 만에 구속 수사를 했고 그리고 수사 진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니 이례적인 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경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면 남성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직접 PDF 파일을 모두 다 수집을 해서 남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했는데 많은 여성 불법 촬영 피해자들이 이러한 경우 이러한 신속 정확하고도 경찰로부터 보호받는 피해자 우선주의의 그런 태도를 수사 태도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많은 여성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누가 제일 먼저 2차 가해를 했는가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이 경찰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수사기관에서의 그런 태도의 차이 그리고 언론에서도 마치 디지털 성폭력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본 것처럼 여성이 이 피해자가 되어서 많은 여성들이 그것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사회적 고립을 받았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여성의 운명이다라고 체념을 했지만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순간 마치 처음으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성범죄라고 하는 명확한 사회적 정의론을 발동시키는 그런 사회적 반응성의 차이에 여성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왜 그 여성이 구속됐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 여성이 휴대전화 2개를 들고 있었고 그중에 사진 찍은 휴대전화를 저수진가에 버렸어요.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소명이 됐고 범행 사실이 소명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인멸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구속이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속된 것인데 마치 여성이 범죄자라 구속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히 어떻게 남성 몰카를 찍는 뭐 이런 거에 경찰들이 분노를 해서 여기에 수사를 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지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었다면 많은 경우 우리가 접하게 되는 디지털 성폭력의 남성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사람이 몇십 명에서 몇백 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굉장히 누적적인 그런 범죄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구속 조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편파 수사로만 이 여성 집회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가보시지 않으셔서 그렇지만 편파 수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은 불법 촬영 반대, 불법 촬영 범죄 근절 운동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식 성명서를 일종의 불편한 용기 측에서 이미 낭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바로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그런 대책들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카 범죄 수사가 이게 사실은 뭐 구속자를 많이 양산하고 처벌자를 많이 양산하는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몰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미진하다라는 불만이 해화역시위에서 나온 그런 문제 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저는 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요. 뭐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누가 맡겠습니까?만은 아마 뭐 교수님도 충분히 아마 보셨을 텐데.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 보도된 사진들을 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뭐 방송에서는 소개해드릴 수 없을 만한 아주 끔찍한 이야기들이 이 시위에서 나오고 그리고 정확한 뭐 이 주최 측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그 워마드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보여지는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글쎄요 과연 이들을 계속 지금 안고 갈 것인가 페미니즘 안에서도 좀 뭔가 빨리 좀 정화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 시위할 때도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자제를 시키든지 예를 들면 우리 촛불 집회 때 봤잖아요. 그때도 시위라는 게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막 같이 막 끌어오르다 보면 통제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나옵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 하신 분들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촛불 시위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이 알아서 자정작용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200만, 300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시위에 지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일단 해화역
여성 시위 그리고 다음 4차는 광화문 여성 시위를 어마드 시위에 등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성 시위가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그 유의미한 목적성을 은폐하고 오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워마드와 상관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해화역 시위가 어떻게 여성 6만 명을 모았는가라고 하면 기존의 운동권이나 조직적인 단체에 의해서 굉장히 위계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통일적으로 만들어진 그룹이 아니라 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유동적이고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굉장히 산발적이고 느슨한 연대체를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여성 6만 명이 나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등치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또 전 2차, 3차 시위에 가 있었지만 그 무더운 4시간 동안이 그 여성 시위 안에서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는 건 정말 와 보시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써 그 찾아서 안에 보지 않는 이상은 발견하기 왜냐하면 어려웠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특정한 그 용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나왔는가라고 하면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 반대하는 여성들이 그 더운 여름에 아스팔트에 앉아서 선글라스 끼고 모자 끼고 마스크 끼고 하는 이유는 불법 촬영을 반대하는 그 순간에도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 남성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 분들이 하는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분노감을 가지고 일종의 찍지 마세요부터 시작해서 찍지 마에서 계속해서 할 때 그랬을 때 일종의 반격의 언어, 최소한 자기 발을 방어하기 위한 언어로서 그 단어가 정말 간헐적으로 나왔지. 4시간 동안 그 공식 구호로 되어 있는 노래 부르고 그 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삭발 퍼포먼스하고 공식 구호에서 어떠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아주 유의미한 담론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주목을 하지 않고 아주 간헐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 단어, 하지만 또다시 구호랑 원래의 시의 목적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했던 그 공간에 없었던 이들이 너무도 많은 일종의 끔찍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나왔다라고 호도하는 거죠. 촬영한 분들이 이 시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그렇게 회방할 목적으로 촬영했다. 도촬을 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네, 경찰들이 바로 저지했죠. 여성들이 저 사람이 지금 동의 없이 불법 도찰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경찰 분들이 개입을 하시고 그 영상을 확인하시고 등등등 막 삭제를 요구하시고 등등등과 같은 것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시위 촬영은 이거 사실은 그래서 도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운동성으로 왜냐하면 하다 아예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일종의 그 언론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표식을 부착하신 분들은 찍으실 수 있었지만 왜 그 자리에 있는 여성들이 공포감을 느꼈는가라고 하면 이렇게 페미니즘 의제를 가지고 여성들이 거리로 모여왔을 때 정말 강남역 여성 혐오 살인 사건 일종의 추모 공간 안에서도 끊임없이 불법 촬영이 일어나서 거기에 참여한 여성에 대한 일종의 신상 터리가 일어나고 사이버 불링이 일어났던 것을 경험적으로 누적해 왔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는 여성들 역시도 그들이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정말 여성 시위에 대한 기록의 의지인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여성들을 개인적으로 타겟팅하기 위한 것인지를 그 의도를 판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이런 촬영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미니즘의 그 이슈를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접점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부분에서까지 이게 차이만 확인되는 이런 국면 속에서는 성평등으로 가는 길, 이게 뭐 서로 협력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불필요한 그런 성별 간의 그 갈등도 이 말하자면은 해소점을 찾아야 될 테고요. 자, 이렇게 성대립으로 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극단적인 단어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성분들, 남성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성분들이 만약 그런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 당연히 여성분들도 거부감을 가지고 같은 남성들도 거부감을 가져요.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그런 극단적인 단어들을 계속 쓰게 되면 남성분들도 당연히 싫어하겠지만 같은 여성분들도 이건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현재 또 그런 여론들이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원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바라는 것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런 뭐 토론하고 합의하고 이런 것들은 좋아 보여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단어들을 좀 표현들을 그리고 폭력적인 단어들을 좀 배제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여성을 너무 그
약자화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약자화하는 순간 마치 남성이 여성을 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 남녀 평등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이지 가까워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성을 좀 뭐 약자처럼 이렇게 좀 몰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글쎄요 뭐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현재 그 시위의 주최 측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그 워마드와 메갈리아 이런 그 제가 볼 때는 폭력적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는 노선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메갈리아 쪽이나 워마드 쪽이나 미러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남성들이 그런 식으로 네. 여성들을 혐오했고 폭력적으로 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선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미러링을 한다는 것이죠. 모방 범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뭡니까 저 뺑소니 사고가 안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뺑소니를 쳐보지 뭐 이런 거를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던 건 예를 들면 간디 뭐 이런 평화적 운동 혹은 촛불 시위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동의하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정영진 씨는 폭력에 대해서 마치 폭력을 여성들만 저지르는 특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아니 하는데 남성들도 저질러요. 아니 그렇다면 다시 말해 여성들이 메갈리아와 워마드를 일종의 올바른 페미니즘과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2015년 이후 부상한 페미니즘이 이렇게까지 다시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 안에는 메갈리아라고 하는 미러링의 언어라고 하는 반격과 전복의 언어가 가능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여태까지 설득의 언어가 그렇게 설득의 언어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폭력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까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일종의 최소의 반격의 언어 그리고 저지의 언어, 사회적인 공분의 언어로서 일종의 미러링의 언어가 굉장히 큰 전술 효과를 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러링의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노선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종의 설득의 언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캠페인적인 요소, 일종의 대중포선적인 캠페인적인 언어 이 모든 것을 다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게 참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페미니스트 그룹이 쓰고 있는 단어가 너무 폭력적이셨다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마련했던 김치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무슨 여라고 하는 그 폭력적인 여성 혐오적인 단어에서는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때 왜 침묵하고 계셨고 왜 거기에 반격하거나 저지하시는 왜 설득의 언어를 남성 그룹 안에 대대적으로 운동화하시지 않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윤김지영 교수님은 남성은 이래야 한다. 그렇죠. 또 우리 정영진 씨는 여성은 이래야 한다.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성별 통념적인 그런가요? 문제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좀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윤김지영 교수님께 이렇게 남성들이 입장을 바꾼다면 남녀를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말이 많아.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성평등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성을 가리지 않고 이런 합의점이 모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또 우리 정영진 씨가 또 뒤이어서 같은 주제로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먼저 어떻게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 인권 운동에 남성들이 합류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남성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러한 특권들을 인정하는 것, 자신이 직간접적인 가해자성을 인정하는 것, 아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변형 카메라를 정말 사서 어렵게 화장실에 설치해서 찍는 사람만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남초 사이트나 단체 카톡방에서 클릭하는 이거 신상 영상이야 좋은 거야 하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친구들이 야 이거 봐봐 이거 좋은 거야 하고 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저지하지 않으면서 그걸 유포하고 재유포하고 소비하고 품평하고 판매하고 전시하는 그 일련의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성에 직간접적으로 복무해 오는 것에 대한 자신이 가해자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여성이 겪는 정말 먼지와
같은 이렇게 너무나 일상 안에 가득한 성차별적인 그 사회가 어떤 것인지 여성들이 그 목소리를 조금 더 경청하는 것.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경청 이후에 남성들이 친구 간의 그런 그룹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성 중심적인 관행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끈끈한 남성 연대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 네.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농담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유익거리가 어떻게 여성 혐오의 근간인지에 대해서 용기 있게 이야기하면서 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남성성이 다른 남성성을 구성해 주신다면 충분히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여성 인권 운동에 남성들 역시 함께 합류를 하고 이 사회를 평등 사회로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영진 씨. 뭐 페미니즘은 그 운동 자체로도 굉장히 전 의미가 있는 운동이라고 봐요. 다만 그거를 뭐 자신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갖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교수님을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온라인 같은 데서도 뭐 SNS에서 자주 목격하는 광경인데 뭐 예를 들면 뭐 그게 왜 여성 혐오 아까 뭐 처음 나왔던 질문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질문이라든지 좀 수준 낮은 질문들이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수준 낮은 질문이죠. 우리들이 볼 때는 보통의 질문인데 그런 수준 낮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걸 그냥 수준 낮다고 책이나 어디 가서 하나 더 읽고 와 정도의 이런 반응 말고 그 사람들이 몰랐었던 이유 혹은 뭐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조금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그 무식한 그분들이 판단할 때 무식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좀 가르쳐드릴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혹은 뭐 설득할 생각을 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야, 니넨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야. 뭐 이런 식의 태도는 사실은 글쎄요, 뭐 다른 많은 분들이 그 페미니즘에 동의하거나 혹은 뭐 그 알아가기 위한 데는 별로 이렇게 썩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평등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건 뭐 모두의 협력과 또 합의, 또 동의 그리고 또 연대가 있어야만 가능한 길이다. 이런 점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시는군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공영방송이니까. 예. 자, 김용민이 묻는다. 2018 해시태그. 오늘 첫 번째 해시태그는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한번 이런 깊이 있는 그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님 그리고 시사평론가 정영진 씨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